이른둘 평생을 헌신한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촌스럽다며 음식을 내다 버렸고 아들은 그런 저를 짐처럼 여겼습니다. 마침내 제 생일날 두 사람은 저를 외딴 요양원에 버리고 떠났죠. 하지만 그들이 버린 것은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제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나이 72. 사람들은 이 나이가 되면 세상의 시름을 다 잊고 편안한 여생을 보낸다고들 하더군요. 하지만 제 하루는 아직도 동이 트기 전 저먼 하늘에 별이 총총할 때 시작돼요. 벌써 수십 년째네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젊었을 적엔 밥집을 하느라, 그 후엔 지훈이를 키우느라, 그리고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이곳은 강남에서도 가장 높고 화려하다는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50층이 넘는 이 거대한 건물에서 저는 48층에 살고 있죠. 창밖을 내다보면 서울의 밤을 밝혔던 불빛들이 하나둘씩 잠들고 어슴푸레한 여명이 도시의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와요. 참 아름다운 풍경이죠. 사람들은 이런 곳에 사는 저를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넓고 텅 빈 집에서 제 공간은 복도 끝에 붙은 작은 방 하나뿐이에요. 창문도 없는, 원래는 옷방으로 쓰려고 만들었다는 그 방 말이에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제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서연이에요. 저는 그저 얹혀 사는 늙은이일 뿐이죠. 조용히 일어나 까치발로 부엌으로 향해요. 행여나 단잠을 깨울까 싶어서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져 와요. 먼저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어젯밤 미리 꺼내놓은 시래기를 다듬어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해요.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져나가면 그제야 이 낯선 공간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놓여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아침 7시가 되면 지훈이와 서연이가 일어나고 제 작은 손주 민준이도 잠에서 깨요. 저는 그 시간 맞춰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하죠.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 그리고 정갈한 밑반찬 서너 가지. 하지만 제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지훈이는 늘 피곤에 절어 있고 서연이는 다이어트를 한다며 과일 몇 조각만 깨작거리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게 제 일이랍니다. 그게 제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니까요. 민준이를 깨워 옷을 입히고 밥을 먹여 영어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것도 제 몫이에요. 강남 아이들은 다니는 유치원도 다르더군요.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만 대화해야 한다나요. 제가 젊었을 때랑은 정말 다른 세상이죠. 아이를 들여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장을 봐요. 서연이는 유기농이 아니면 입에도 대지 않아서 백화점 식품관까지 먼 걸음을 해야 해요. 장바구니는 늘 묵직하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울 때가 많아요. 집에 돌아오면 쉴 틈도 없이 청소와 빨래가 저를 기다려요. 서연이는 먼지 하나 있는 꼴을 못 보거든요. 반짝반짝 윤이 나게 집안을 다 정리하고 나면 오후가 훌쩍 지나 있어요. 저는 이 집의 무급 가사도우미이자 무급 베이비시터인 셈이죠. 하지만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저 당연한 일처럼 여길 뿐. 아들 지훈이는 요즘 자기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았어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늘 짓눌려 있죠.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어미인데. 하지만 아들은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아요.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게 말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며느리 서연이는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모든 가치의 기준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맞춰져 있어요. 체면. 그놈의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그녀의 SNS에는 온통 명품과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뿐이에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인생의 목표인 것 같았죠. 그런 서연이에게 촌스러운 시어머니는 감추고 싶은 존재일 거예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서연이가 인스타그램에서 만난다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어요. 하나같이
어찌나 화려하게들 꾸몄는지 꼭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같았죠. 저는 손님들이 온다기에 아침부터 정성껏 곶감 단자와 약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서연이는 제가 내온 다과상을 보더니 얼굴을 굳히더군요. 그리고는 손님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부엌으로 다과상을 들고 와서는 제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이런 건 요즘 사람들 안 먹어요. 촌스럽게 왜 이러세요? 그리곤 제 눈앞에서 제가 만든 다과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어요. 그리고는 백화점에서 사온 예쁜 마카롱과 케이크를 내놓더군요. 손님들 앞에서 서연이는 저를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소개했어요. 애써 제 존재를 무시하는 게 눈에 보였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면 좋으련만 지훈이는 아내의 그런 행동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못 본 척할 뿐이었죠. 그날 저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날 저녁 지훈이는 투자 유치에 또 실패하고 잔뜩 화가 나서 돌아왔어요. 제가 차린 저녁상을 보더니 대뜸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 진짜.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이런 걸 먹어요. 이것 때문에 사업도 안 풀리나.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어요. 평생 자식 먹이겠다고 부엌에서 살아온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그 후로 부부의 대화에서 저는 더욱 철저히 배제되었어요. 서연이는 가족 단톡방이라는 곳에 중요한 일정을 공지하곤 했는데 저는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아 그걸 제때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서연이는 제게 따로 말을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민준이 유치원 행사를 놓친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서연이는 아니, 어머님, 단톡방에 다 올렸는데 왜 확인을 안 하세요? 라며 저를 답답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마치 모든 게 제 탓인 것처럼요. 며칠 전부터는 제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방에서 자꾸 쿰쿰한 냄새가 나요. 머리 아파요. 그러면서 최고급이라는 향이 너무 진해서 머리가 띵할 정도인 방향제를 제 방 곳곳에 뿌려댔어요. 그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어요. 노인인 제 존재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싫다는 아주 노골적인 모욕이었죠.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내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그렇게나 역겹고 부끄러운 것이었나.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홀로 그릇을 닦고 있었죠. 거실에서는 지훈이와 서연이가 앞으로의 사업 계획과 작은 문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그들의 대화에 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마치 저는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그들의 세상과 제가 있는 부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일기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 쓰기 시작했으니 벌써 20년도 넘었네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한자 한자 눌러 썼어요. 며느리의 촌스럽다는 말, 아들의 저녁 타박, 내 몸에서 난다는 냄새 이야기까지. 꾹꾹 눌러 쓴 글자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잉크가 번졌어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창문 없는 내 작은 방을 비춰줄리 만무했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기장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일기장의 지난밤에 서름을 눌러 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쏟아내고 나면 다시 채울 힘이 생기는 법이죠. 하지만 그 단단함이 채 하루를 버티지 못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세상 일이라는 게 꼭 그렇잖아요.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보다 더 깊은 나락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지훈이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듯 했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들어와서도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소파에 파묻혀 한숨만 내쉬었죠. 아들의 지친 어깨를 보면 제 마음도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늙은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것밖에는 없더군요. 하지만 요즘 지훈이는 그 밥상마저도 제대로 받는 날이 없었어요. 부부의 신경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날카로워졌어요. 그들의 대화에는 이제 돈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거실을 닦고 있는데 부엌 식탁에서 둘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회사가 거의 파산 직전이라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이 집마저 위태로워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죠. 그런데 제 걱정보다 더 저를 아프게 한 건 그 다음에 이어진 서연이의 말이었어요. 어머님 방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만 터서 홈오피스로 만들면 당신 일하는 데도 훨씬 나을 텐데. 서연이는 제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양 말했어요. 제 작은 방, 그 창문도 없는 공간마저도 이제는 아들의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만 보이나 봐요. 저는 조용히 걸레를 집어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있으니 꼭 관 속에 누워있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날 이후로 지훈이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저 무심했다면 이제는 원망이 담겨 있었죠. 하루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가, 사업이 많이 힘드냐? 지훈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어머니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 좁은 집에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짐이라는 말을 제 아들이 하고 있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의 실패를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서연이의 공격은 더 교묘하고 잔인해졌죠. 밖에서는 누구보다 효심 깊은 며느리 행세를 했어요. 청담동의 고급 브런치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면 늘 저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대요. 물론 제가 들은 건 아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요. 우리 어머님이요? 너무 좋으시죠? 근데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했던 말을 또 하시고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푹 내쉰다더군요. 나이가 드시니 고집도 세지셔서 저희가 모시기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최선을 다해야죠. 라고요. 그건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여론 형성 작업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박선희는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노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어요. 집안에서의 가치관 전쟁은 손주 민준이를 사이에 두고 더 격렬해졌어요. 저는 아이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법, 식사 때 감사히 먹겠다고 말하는 법 같은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치려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서연이가 질색을 하며 민준이를 제게서 떼어놓더군요. 어머님, 그런 구식 교육은 애 창의성만 망쳐요. 요즘엔 그렇게 안 키워요. 그러면서 아이에게는 영어로 된 동요를 틀어주고 값비싼 교구를 안겨주었죠. 제가 가르치려 했던 감사와 존중이라는 가치는 서연이의 세상에서는 낡아빠진 유물 취급을 받았어요. 전통과 현대의 가치관이 제 손주 앞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아침 일찍 곱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어디 가냐는 제 물음에 어머님 건강 문제로 상담 좀 받으러요라며 상냥하게 웃더군요. 그 다정한 미소 뒤에 얼마나 무서운 칼이 숨겨져 있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서연이가 향한 곳은 강남구청의 노인복지과였어요. 그곳에서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효심 깊은 며느리를 연기했죠. 저희 어머님이 혼자 계시면 자꾸 위험한 일을 하셔서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걱정돼서 라며 제 상태를 한껏 과장해서 늘어놓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요양시설 입소, 절차와 지원금에 대해 꼼꼼하게 물어보고 자료까지 챙겨왔어요. 제도를 악용해 저를 합법적으로 집에서 치워버릴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서연이는 밤마다 맘카페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했어요. 그리고는 까다로운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글을 올렸죠. 물론 내용은 전부 거짓이고 과장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글에 동조하며 저를 욕하는 댓글을 달았죠. 서연이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지훈이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봐요, 자기야.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아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자신들의 계획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게 유일한 숨통이었던 동네 노인정 친구마저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자식들이 사는 지방으로 들어간다면서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영감, 그래도 자식들밖에 없어. 잘 지내야 해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 친구가 떠나고 저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온몸을 옥죄어 왔어요. 내적인 상처는 직접적인 공격으로 번졌고 이제는 제도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던 균열은 이제 집 전체를 무너뜨릴 기세로 커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면 제 생일이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제 생일을 제대로 챙겨본 기억이 별로 없네요. 젊어서는 먹고 사느라 바빴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 생일 챙기느라 정신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가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생일날 아침, 지훈이와 서연이가 예쁜 케이크를 들고 제 방문을 열었어요. 노래까지 부르면서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자식들의 생일 축하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서연이는 제 손을 살갑게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선물 준비했어요. 오늘 저희랑 같이 좋은데 구경 가요. 지훈이도 옆에서 거들었죠. 요즘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최고급 실버타운이래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차에 오르게 되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다정함에 어쩌면 내가 그동안 아이들을 오해했던 건 아닐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게 감정을 이용한 가장 잔인한 심리전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차는 익숙한 강남의 거리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빌딩들과 북적이던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고 창밖 풍경은 낯선 고속도로로 바뀌었죠.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는 제 옆에서 쉴 새 없이 제잘거렸어요. 어머님, 거기 가면 물리치료실도 있고 친구분들 사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대요. 공기도 좋고 식사도 호텔처럼 나온다지 뭐예요. 다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내리는 최선의 결정이에요. 그 상냥한 목소리가 제 귀에는 꼭 주문처럼 들렸어요.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속삭이는 거부할 수 없는 주문말이에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지금도 괜찮다.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지. 그러자 서연이가 정색을 하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자꾸 그러시면 저희가 불효하는 것 같잖아요. 어머님은 이제 저희 걱정 마시고 편하게 지내셔야죠. 가끔 판단력이 흐려지실 때도 있는데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건 나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나를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노인으로 낙인 찍으려는 거구나. 아들 지훈이는 운전대만 잡고 앞만 보고 있었어요. 백미러로 슬쩍 본 아들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단 한 번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1시간을 넘게 달렸을까요? 차는 정말 번지르르한 외관을 가진 건물 앞에 멈췄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최고급 실버타운이라기엔 정원에 오가는 노인들의 얼굴에 활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다들 멍한 눈으로 허공을 보거나 의미 없이 서성일 뿐이었죠. 서연이는 제 팔을 잡아 끌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시설 정말 좋죠. 하지만 제 코끝을 스치는 건 향긋한 꽃내음이 아니라 희미한 소독약 냄새였어요. 그곳은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상담실장이란 사람이 나와서 저희를 맞았어요. 서연이는 그 사람과 눈짓을 한번 교환하더니 제게 시설을 둘러보고 오라며 등을 떠밀었어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잠시 복도를 걷는 동안 서연이는 상담실에 남아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어요. 입소 계약서였죠. 모든 절차는 제가 없는 곳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서연이는 제 도장까지 몰래 챙겨와서는 일사천리로 모든 서류 작업을 끝내고 비용까지 결제했어요. 그리고는 보란 듯이 시설의 가장 그럴듯한 곳, 햇살이 잘 드는 로비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었죠. 나중에 SNS에 올릴 증거 사진이었어요. 어머님을 최고의 시설에 모셔드려 마음이 놓인다는 가증스러운 글과 함께 올라갈 사진 말이에요. 자신들의 불효를 효도로 위장하는 완벽하게 계산된 여론 조작이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 하나를 안내받았어요. 직원이 문을 열어주는데 그 안에 놓인 작은 손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 것이었죠. 그리고 옷장 문을 열자 제 낡은 옷까지 몇 벌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아들 부부는 이미 제 모든 짐을 이곳으로 옮겨 놓았던 거예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휴대전화는 어디 있느냐? 서연이가 과장되게 놀란 척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나, 어머님. 아까 차에서 내리실 때 분실하셨나 봐요. 저희가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마저 빼앗아 저를 완벽한 섬에 가둬버린 거죠.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아침의 케이크, 다정한 목소리, 실버타운 구경이라는 거짓말까지. 이 모든 것이 저를 이곳에 버리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지훈이와 서연이는 이제 볼 일이 끝났다는 듯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잠시 주변 좀 둘러보고 금방 다시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세상의 끝처럼 아득하게 들렸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 쏜살같이 사라졌어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낯설고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졌어요. 침대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갓난아기였던 지훈이를 품에 안고 밤을 새우던 기억. 아플 때마다 내 가슴이 대신 아팠던 기억. 그런 아들이 장성의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걸까?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어요. 눈물이 마르고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지 않았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눈물로 얼룩진 늙고 초라한 한 여인이 서 있었죠. 그런데 그 여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건 분노였고 결심이었어요. 그래,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절대로. 세상에서 가장 길었던 그 하루의 끝에서 저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차가운 결심이 서고 나니 이상하게도 주변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의 희미한 소독약 냄새, 복도를 무기력하게 오가는 노인들의 발끄는 소리, 창밖으로 보이는 황량한 풍경까지 어제까지 저를 절망케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가 벗어나야 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배경이 될 뿐이었죠.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어요. 슬픔이 있던 자리는 차가운 분노가, 그 분노는 다시 단단한 결심이 되어 제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아들 부부가 제 모든 짐을 이곳으로 옮겨 놓았지만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가져온 것이 하나 있었죠. 낡아서 더 이상 쓰지도 않는 손가방. 그 가방 안감 깊숙한 곳, 제가 직접 바느질해서 만든 작은 주머니 속에 손가락 두 마디만 한 낡은 폴더폰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수년 전 비상시에 쓰려고 남몰래 간직해온 것이었죠.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저에게는 이 작은 기계가 세상과 저를 이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어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액정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쿵하고 뛰었죠. 단축 번호 1번. 그 번호를 누르는 제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신호가 몇 번 울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것이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30년간 제 곁을 지키며 혜성그룹을 함께 일궈온 사람, 최 부회장이었죠. 저는 낮고 조용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 부회장, 나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내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 차분하고 결연한 목소리가 돌아왔죠. 회장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그 한마디로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변했어요. 요양원 원장이 허둥지둥 제 방으로 달려와서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그 뒤로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녀가 서 있었죠. 최 부회장이 보낸 비서팀이었어요. 그들은 제게 코트 하나를 입혀주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검은 세단에 정중히 모셨을 뿐이죠. 차는 어제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경기도 외곽의 황량함에서 서울의 심장부로 거침없이 달려갔어요. 차가 멈춘 곳은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서울의 전통적인 부촌, 평창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앞이었죠. 제 진짜 집이었어요.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수십 년간 이 집을 지켜온 집사 내외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맞았어요. 집안의 공기는 제가 기억하던 그대로였어요. 따뜻하고 평온하고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비서팀은 저를 2층 서재로 안내했어요. 서재의 문을 열자 제국이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지난 30년간 혜성그룹의 모든 주요 결정에 대한 저의 친필 메모와 보고서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서재 중앙에 놓인 남편의 사진 앞에 섰어요. 30년 전 제 손을 잡고 그가 남겼던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죠. 여보, 우리 아들이 지훈이가 스스로 설 때까지 당신이 우리의 제국을 지켜주시오. 부디 그 아이가 돈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지난 30년간 그림자처럼 살아왔어요. 제 모든 것을 감추고 평범한 어머니로 할머니로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왔어요. 아들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 어미를 버렸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직접 가르쳐야 했어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을 잃었을 때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요. 그 순간 강남 아파트의 무기력한 노인 박선희는 사라지고 혜성그룹의 회장 박선희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한편 그 시각 지훈이와 서연이는 해방감에 젖어 있었어요. 짐을 덜어냈다는 안도감에 오랜만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셨겠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텅 빈 제 방을 보며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신나게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자유는 그리 길지 않았어요. 지훈이의 회사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거든요. 마지막 투자자마저 등을 돌리면서 다음 주까지 직원들 월급을 줄 돈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죠. 절망에 빠져 인터넷을 뒤지던 지훈이의 눈에 기적 같은 공고 하나가 들어왔어요. 혜성그룹 유망 스타트업 대상 대규모 전략적 투자 공모. 지훈이에게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마지막 동아줄이었어요. 그는 혜성그룹이 대한민국 재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평창동 저택의 서재에서 저는 최 부회장에게 모든 현황을 보고받고 있었어요. 그는 제 앞에 최신형 태블릿 PC를 놓아주었어요. 제가 이런 기계를 다룰 수 있을까 의아해하는 그의 눈빛을 읽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들어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룹의 내부 정보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가와 재무제표, 계열사별 실적 보고서가 화면에 펼쳐졌어요. 제 머릿속은 수십 년의 경영 감각으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의 녹도 슬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최 부회장이 올린 수많은 투자 검토 대상 기업 목록 속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제 아들 강지훈이 대표로 있는 작은 스타트업이었죠. 재무 상태는 최악이었고 사업 모델은 허점투성이었어요. 어미의 눈이 아닌 냉정한 경영자의 눈으로 본 아들의 성적표는 처참했어요. 모든 보고가 끝나고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지훈이는 이번 투자 공모에 모든 것을 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무대가 바로 아들을 위한 마지막 가르침의 장이 되어야 했어요. 저는 최 부회장을 바라보며 짧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이번 투자 심사 발표에 그룹의 모든 임원과 주요 언론사까지 초청해서 진행하도록 하시오. 가장 화려하고 가장 공개적인 무대를 준비하세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여제의 귀환, 그리고 다가올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있었죠. 심판의 날은 놀랍도록 맑고 청명한 하늘과 함께 찾아왔어요. 테헤란로의 마천루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솟은 해성그룹의 본사 건물은 마치 제왕처럼 위용을 뽐내고 있었죠. 제가 수십 년간 그림자 속에서 지켜온 제국이었어요. 오늘은 그 제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온 세상에 드러내는 날이었고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는 내내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강남 아파트의 초라한 노파가 아니었어요. 지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위엄과 배신으로 단련된 차가운 결단력이 눈빛에 서려 있었죠. 저는 제국을 되찾으러 가는 여제였어요. 회의실은 해성그룹 본사 최고층,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마련되었어요. 최 부회장이 제 지시대로 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과 주요 언론사의 경제부 기자들까지 초대한 그야말로 가장 화려하고 공개적인 무대였죠. 저는 회의실 옆에 마련된 작은 비밀 공간에서 특수 스크린을 통해 회의실 내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제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둘 다 잔뜩 긴장한 얼굴로 며칠 밤을 새워 준비했을 발표 자료를 손에 꼭 쥐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오직 성공에 대한 갈망과 불안감만이 가득했어요.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온 지 고작 며칠. 그들은 이미 저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은 듯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애써 잊으려 노력했겠죠. 자신들의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는 임원들 앞에서 지훈이는 준비해 온 발표를 시작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아들의 허술한 사업 계획서가 떠올랐죠. 저는 그 옆에 작은 보조 화면에 해성그룹의 철저한 분석팀이 작성한 아들 회사의 재무상태 보고서를 띄웠어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경고 문구와 마이너스 수치들. 제 심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건 더 이상 제 아들의 성적표가 아니라 심판대에 오른 한 기업의 평가서일 뿐이었으니까요.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제 차례였죠. 최 부회장이 저와 눈을 맞추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를 마친 지훈이가 마지막 인사를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열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죠. 그리고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강남 아파트의 낡은 옷이 아닌 몸에 꼭 맞는 기품 있는 정장 차림으로, 요양원의 절망에 찬 얼굴이 아닌 수십 년간 제국을 다스려온 여제의 얼굴으로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본 최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어요. 최 부회장을 따라 그 자리에 있던 해성그룹의 모든 부사장, 전무, 상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약속이라도 한 듯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지기 시작했죠. 그 순간
지훈이와 서연이의 얼굴을 보셨어야 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함,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불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완전한 경악과 공포.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특히 서연이는 다리가 풀렸는지 휘청거리며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았죠.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자신들이 노망났다며 요양원에 버리고 온 늙은 어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에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가로질러 가장 상석에 마련된 제 자리로 걸어갔어요. 제가 자리에 앉아 그제야 모든 임원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회의실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흘렀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아들 부부에게 쏠려 있었어요. 저는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지훈이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발표, 계속해보게.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어요. 지훈이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으로 뇌가 정지해버린 사람처럼요. 서연이는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들의 오만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발가벗겨진 채 심판대 위에선 죄인의 공포와 수치심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침묵을 잠시 기다려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사업 계획서가 떠 있는 대형 스크린을 향해 고갯짓을 했죠. 됐네. 그만하면 충분히 들었어. 그리고는 시선을 다시 지훈이와 서연이에게 고정했어요. 제 눈빛은 조금의 동정도, 연민도 담고 있지 않았어요. 오직 냉정한 평가자의 시선만이 있었죠. 자네들은 사업을 할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없군. 제 말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출렁였어요. 훌륭한 기술이나 자본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자네들은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없어.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 말일세.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회의실에 모인 모든 임원들과 기자들을 향해 말했죠. 제 이야기는 아들 부부에게 내리는 사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혜성그룹의 경영 철학이자 제가 평생을 지켜온 가치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이었어요. 자신을 낳아준 어미를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짐처럼 여기고 내다버리는 자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고객들을 존중하며 나아가 사회를 존중할 수 있겠는가.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아들 부부의 가슴에 밝혔어요. 그들이 저에게 했던 모든 모욕과 악행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인성을 평가하는 증거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죠. 노망난 어머니라는 거짓된 평판은 이제 배은망덕한 자식들이라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진짜 주홍글씨가 되어 그들의 이마에 새겨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지훈이를 향해 최종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 기업에 우리 혜성그룹은 단일원도 투자할 수 없네. 그 말은 단순히 투자 거절이 아니었어요. 이 무대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될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저들의 불효와 배신을 공표하는 공개적인 사형 선고와도 같았어요. 안락한 삶, 사회적 지위, 그들이 저를 버리면서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었던 제 손에 의해 한순 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심판의 날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그날 밤, 평창동 저택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서재 의자에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죠. 수많은 불빛들이 제 발 아래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통쾌함 뒤에 찾아온 것은 짙은 허무함이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게 남은 것은 산산조각 난 가족의 모습뿐이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집사가 인터폰으로 아들 부부가 대문 밖에 찾아왔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지훈이와 서연이가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없이 마치 죄인처럼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모진 말이라도 퍼붓고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저 차가운 곳에 얼마나 더 저러고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게 어미의 마음인가 봐요.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완전히 내치지는 못하는. 저는 그들을 밤새 그대로 두었어요. 그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파멸시키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다시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저는 복수를 한 것이지 살인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죽은 관계를 되살릴 수 있을까? 저는 밤새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집사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했어요. 거실로 들어온 두 아이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밤새 차니스를 맞아 헬쑥해진 얼굴, 충격과 후회로 텅 비어버린 눈동자. 저를 보자마자 두 사람은 바닥에 다시 엎드려 울며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물을 믿지 않았어요. 그건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의 눈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대신 스스로를 구원할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최종 과제를 내주었어요. 먼저 며느리 서연이에게는 그녀가 나를 버렸던 바로 그 요양원에서 앞으로 1년간 단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고 전일제로 자원봉사를 하라고 했어요. 매일 그곳의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기록해서 매주 제게 보고서로 제출하라는 조건이었죠. 진심으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들 지훈이에게는 파산한 자신의 회사를 혜성그룹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했어요. 단 한 명의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라고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으니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과정을 증명해 보이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매주 주말 저녁 저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혜성그룹의 회장이 아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재산 없는 늙은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으라고요. 제가 누구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그저 어머니인 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다시 배우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매주 서연이가 보내오는 보고서를 읽었어요. 처음 몇 달간의 보고서는 의무감에 억지로 쓴 티가 역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보고서의 내용은 달라졌어요. 그저 할 일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의 슬픈 사연에 함께 눈물 흘리고 할아버지들의 작은 농담에 함께 웃는 서연이 자신의 감정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외롭게 돌아가신 한 노인의 마지막을 지키며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저마저도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죠. 지훈이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아들은 수없이 실패했어요.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가 월세를 못 내 쫓겨나기도 하고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번 돈으로 아주 작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매주 저를 찾아오는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두 아이와의 주말 저녁 식사 시간도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는 요양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지훈이는 사업의 어려움을 제게 털어놓았죠. 저는 그저 말없이 들어주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혜성그룹의 회장과 죄인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어머니와 자식들이었어요. 약속했던 1년이 되던 날, 두 사람은 예고 없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 1년간의 기록이 담긴 두툼한 보고서를 내밀었죠.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공포가 없었어요. 오직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만이 흐르고 있었죠. 그들은 제게 돈이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한번 어머니의 아들,
며느리가 될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말없이 두 아이를 일으켜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길고 길었던 우리의 상처가 비로소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지훈이를 제 서재로 불렀어요. 그리고 혜성그룹의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했죠. 지훈이는 극구 사양했지만 저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혜성그룹 연간 수익의 20%를 출연해 대한민국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만들 거라. 네가 직접 그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내 아내가 요양원에서 보았던 그 눈물들을 닦아주는 일을 하렴.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몇 달 후 저는 평창동 저택을 떠나 다시 강남의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제가 그림자처럼 살던 소외와 갈등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창문 없는 작은 방에 머물지 않아요.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 민준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죠. 며느리 서연이는 이제 제게 어머님, 촌스러워요라고 말하는 대신 존경의 마음을 담아 향긋한 국화차를 내어와요. 아들 지훈이는 퇴근하면 가장 먼저 제게 달려와 그날 있었던 일을 조잘거리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고요. 파괴가 아닌 건설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존중과 사랑에 기반한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네요. 사람들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존중이 그 어떤 혈연보다 더 강한 법이죠. 진정한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교육이며 진정한 권위는 용서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가족은 그렇게 다시 만들어지는 거랍니다.